604페이지부터네요. 음성 들어가요? 디자인은 여러 과목이 섞여 있는 건데, 여기에 디자인, 그 다음에 색채학, 그 다음에 공예. 과목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는데, 보통 공예가 한 문제, 색채학이 한 문제, 그 다음에 디자인이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디자인 역사,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 일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일반에는 다시 시각 디자인,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요즘은 환경 디자인 혹은 얘를 공공 디자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이론 이렇게 좀 나눠져요. 이렇게 시각 디자인에서 시험에 나오고,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따금씩 제품에서 가끔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디자인 역사에서 아르데코가 나왔고, 한편 디자인 이론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법이 2014년도에 나왔고, 스캠퍼가 나왔던 거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타이포그라피, 여기 2015년도에 타이포그라피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6학년도에 바우하우스가 시각에서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요게 디자인 역사와 같은 영역이니까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년도가 시각 디자인, 또 2017년도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디자인을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은데, 많아서 얘를 다 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많고 시간이 아깝고, 또 이렇게 틀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알고 가면 다음번 문제를 접근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알아두시고, 얘는 그냥 한 문제, 얘는 한 문제 따로 빼버리고 얘거부터 이제 좀 정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선 얘부터 출발할 거예요. 디자인 역사부터. 3월부터는 쓰는 거를 연습을 자꾸 시킬 거고, 문제에 접근해서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도록 할 텐데, 그때 이런 기출과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알려줄 거야. 선생님이 도표를 만들어주거나 제시해주거나 이렇게 할 거니까, 우선 지금 1, 2월 달에는 그런 데 너무 이렇게 꽂혀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기반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암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면 기본서로 충실하게 암기하시고, 막연하게 선생님 참고도서 볼까요 하지 말고, 미교론이 약하면 혹은 디자인이 약하면 혹은 미술사가 약하면 이렇게 크게 과목별로 보고, 두 번째로 암기가 안 돼서 자기가 이렇게 약하면 참고도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기본서를 보는데, 설명을 듣고 기본서를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영역은 참고도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따라서 막연하게 참고도서를 본다 안 본다로 접근하지 말고 좀 실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또는 영역별로 접근하셔야 돼요. 영역별로. 용어사전도 꼭 필요한데 모두가 다 봐라 는 아니고, 그냥 기본서를 해결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어요. 또 용어사전을 보고서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사람이 따로 다 있거든.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른 것처럼 공부법도 다 각양각색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지 말고 면밀하게 시험에 대비 자기를 잘 맞춰보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역사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정말 참고도서 볼 필요 없어요. 내 책을 가지고 디자인 공예과 수업을 하거든요. 내 책을 가지고 디자인 공예과 색착을 해요. 내 책을 가지고 디자인 공예과 공예를 합니다. 디자인 공예과는 많이 안 뽑아요. 8명 뽑고 막 그래요. 11명 뽑고. 적체 현상이 심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우선 빨리 되면 좋긴 하겠는데 그 말 들으면 또 초수는 또 섭섭해지잖아요. 합격이 반반이에요. 초수가 합격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장수생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 공예과는 한 5년 동안 안 뽑았었어요. 2010년도에 뽑다가 2015년도에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적된 적체 현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14, 15, 16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3년 뽑았는데 3년 뽑는 과정에서 합격생 100%가 전부 다 제 책 가지고 공부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기간제를 오래 하신 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책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받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하느냐? 디자인 역사와 디자인 공예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참고도서 볼 필요 없이 이걸로 소화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마음 편하게 가시면 좋겠어요. 디자인 역사는 1번, 단위 디자인 유파에 집중하셔야 돼요. 디자인은 흔히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따로 나와요. 따로. 디자인 공예과라면 두 번째 흐름 파악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미술과라서 흐름 파악보다는 단위 디자인 유파 운동에 집중하는 게 좋겠고, 만에 하나 우리 미술과의 흐름 파악으로 인해서 쓰게 되는 건 그건 논술 문제이거나 5점짜리 서술형이에요. 나머지는 단위 디자인 유파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디자인에 너무 흐름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딱 떨어지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단위 디자인 운동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만 얘를 해결할 수 있어요. 흐름으로 얘를 모르는데 흐름으로 대충 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건 내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시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 거지. 시험에 여러분 특히 바뀐 시험, 특히 요즘 추세의 시험에서는 얘를 몰라서 얘를 해결하거나 다른 걸로 해결하거나 A를 모르는데 B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고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알아야만 해결이 돼요. 특히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기능주의 디자인입니다. 특성을 얘기했어요. 얘는 소비지향 디자인이에요. 특성을 얘기했어요. 명칭은 유선형 디자인입니다. 미국 디자인이에요. 리디자인입니다. 스타일링이에요. 이런 것들 다 딱 떨어지게 해야지 다른 흐름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앞으로 디자인 공부할 때도 공부할 때 딱딱 끊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자, 먼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야 단위를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대의 기차를 타봅시다. 시대 기차를 타면 산업혁명이 1745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됩니다. 요 당시 서양은
유럽 쪽에서는 크게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가 음악과 문화를 주도했다면 영국과 그 당시에는 없었던 나라, 명칭,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말이거든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뀐 지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은 산업으로 유럽을 이끌어갔던 강호죠. 어쨌든 산업혁명 요때 이미 요 시절이 우리가 미술로 보자면 1745년이니까 바로크 시절입니다. 로코코로 이어지는 시기예요. 귀족 중심이라는 거지. 귀족 중심. 요 시절에는 그야말로 장식적이었던 디자인이었다가 실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실용은 그냥 기술자들 이런 생각이 있다가 디자인이 사회와 관련돼서 문제시되고 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해보자가 이제 서서히 막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술에서는 드로잉 교육이 등장하고 그래서 1주차 드로잉 교육 배웠잖아요. 요때 벤자민 플랭클린이 드로잉은 중요한 거야. 가르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1803년에 페스탈로치가 애들 교육을 하자. 그러면서 드로잉 교육을 ABC로 하자 해서 관념 ABC가 1803년에 나오고 막 그렇게 막 이제 디자인 교육과 미술 교육이 막 이렇게 생겨나가기 시작하던 때가 요때예요. 요때가 이제 1803년 요때가 이렇게 되겠고 요 시절이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이제 100년쯤 그러니까 1840년쯤 가니까 산업혁명이 시작했다가 100년이 흐르니까 이게 점차 누적돼서 10년 만에 한 번 바뀔 게 5년 만에 한 번 바뀌고 요즘은 우리가 더 빨리 바뀌잖아요. 휴대폰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 바꾸시나요? 2년에 한 번? 저는 5년 됐는데 그러면 무기네 이거는 휴대폰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막 총총하게 바뀌어나기 시작하는데 요 시절에 이렇게 100년 되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렸어. 빈익빈 부익비가 생겼고 도시가 팽창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기고 힘 있는 남자들은 험악한 돌 깨는 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데 가고 도시 근로자들은 대체로 어린아이,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 이런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막 급속하게 생기고 막 이랬던 때예요. 요럴 때 사회로 바꿔보자라고 이제 생긴 것이 여기부터 디자인인 건데 1860년대. 요게 근대 디자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요게 근대 디자인. 생기면서 미술 공예 운동. 요게 이렇게 생겨요. 잘 봐봐. 산업혁명 생기고 100년 됐어. 산업혁명은 우리가 미술과 교육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공생산에서 기로 시작하는데 기계생산, 농업생산에서 공으로 시작하는데 공업생산, 다시 수공생산에서 기계생산, 농업생산에서 공업생산, 단품생산에서 대량생산. 그럼 사회가 망가졌다고. 그래서 사회를 바꾸자라고 해서 등장한 미술 공예 운동인데 그러면 미술 공예 운동은 기계 생산을 좋아하겠어요? 수공 생산 좋아하겠어요? 그래, 얘는 수공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수공 생산을 강조해. 수공. 그랬다가 얘가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요 시절에 또 막 시대가 빨리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1890년도에 유럽과 미국을 흡수는 전체 새로운 아트, 뉴 아트 운동이 일어나요. 뉴 아트. 왜? 봐봐요. 미술에서
인상파가 출발하거든요. 1873년. 인상파는 이전 미술랑 전혀 다르잖아. 그래서 살롱전에 나갔다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뭐냐 하면서 뭐 이렇게 또 막 대항하기도 하고, 그게 마네를 비롯한 그 이다나 8명, 그게 인상파잖아요. 인상 팍팍 쓰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전 미술은 이제 거부하는 시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자라고 했던 게 뉴 아트를 해보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르 누보예요. 아르 누보가 뉴 아트의 뜻이야. 근데 이 아르 누보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보니 각 국가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겠죠. 그러지? 그래서 특성이 크게 직선적인 아르 누보가 있고 곡선적인 아르 누보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표시를. 이런 아르 누보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 아르 누보는. 그러면서 점차 산업혁명 때문에 있었던 기술력, 과학력은 이제 절정에 달하고, 1900년대 우리가 미술교육론에서 배웠어. 1900년대부터 창의적 중심 교육론이 등장했던 듀이, 1893년 실험학교 듀이, 진보주의 교육철학, 교육 중심이 성인에서 아동을 관찰하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심리학을 연구하게 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요때 일어났던 과학주의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과학 발달. 그래서 막 비행기가 뜨는 거야. 상상치 못했던 사람이 날아다녀. 사람이 날아다녀.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막 사람 목소리 나서 부셔보면 사람은 없고 라디오를 얘기하는 거죠. 마차 타고 따각따각 하루 왼종일 갔던 데를 기차 타고 슉 갔다 오는 거야. 오리엔트 특급.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려서 가던 거 2, 3일 걸려서 아예 그 동네 살아야 돼.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돌아와야만 그림이 돼. 했던 거를 아침에 일찍 기차 타고 갔다가 스케치하고 돌아오네. 그러니까 굳이 화방에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졌어. 거기서 그려. 거기에다가 또 도와준 게 튜브가 발명돼서 1824년. 그러니까 물감 불필요하게 가져다닐 필요가 없어. 튜브에 물감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야. 야외 그림이 생겼죠? 인상파부터 시인상파, 뭐 이런 그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과학주의가 막 생기고, 기계가 막, 늘어나게 되고. 이때부터 기계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기계주의는 디자인에서 기능주의로 생겨요. 독일에서 공작소 연맹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좋은 연맹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독일 경제를 좀 부흥시켜보자. 저기 인사동 가면 쌈짓길 같은 거 있잖아요. 공예들끼리 막 모여 있는 거. 그래서 공작 연맹을 만들자. 그래서 결성을 했는데 약 760개 정도 공작소가 모였어. 그래서 독일 공작 연맹이라고 그래요. 도이치 베르크 분트라고 하는 요게 생깁니다. 독일 공작 연맹. 이때부터 이제 기능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서 미술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던 데스틸도 등장하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바우하우스. 이렇게 되죠. 요것이 이제 1924년에 왕성하게 자리 잡다가 점차 이렇게
쇠퇴하게 되죠. 나치가 탄압하고. 자, 그 사이에 독일 경제를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20년대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 대공황이 와요. 경제 대공황 시대. 독일부터 촉발됐던 경제의 실패는 미국까지 번집니다. 이럴 때 이 경제를 다시 살려보자 해서 등장했던 사고가 여러분들 미술 교육을 배웠던 사회 재건주의 미술이 등장하죠. 재건주의 미술. 자, 경제를 살리려면 물건을 자꾸 팔고 지갑을 열고 그래야 되겠죠? 돈을 쓰고. 그래야 되려면 기존에 있던 물건으로는 안 팔려. 그래서 자꾸 안에는 안 바꾸고 껍질만 자꾸 바꿔. 그게 리스타일, 리디자인.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는 디자인이 생겼던 것이 1930년대부터 있었던 미국의 유선형, 저거예요, 바로. 유선형 디자인. 미쿡 유선형 디자인. 미국은 형태를 바꿔. 유선형으로 바꿔서 뭔가 이렇게 좀 감성적이면서 기능을 살리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이 팔렸죠. 대표 디자인 결과물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가끔 부다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 유선형 디자인의 출발점이에요. 한편 북유럽 쪽에서는 자신들의 토속적인 사고와 자신들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 천, 가죽 등을 이용한 북유럽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스칸디나비아 모던. 이렇게 등장합니다. 스웨디시, 데니시, 핀란디시. 그래서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여러 가지 그런 스칸디나비아 모던 디자인이 들어오죠. 우리나라에도 이거 들어와 있죠. 이케아. 거기입니다. 목재로 전통적인 목재 가구의 특성을 살렸고, 한편 요 시절에 공항과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자연과 인간을 돌아보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추구하자가 시작했던 것이 유기적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당시에 있었던 건데, 요 사이에 원래 있던 장식주의가 영향을 미쳐서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프랑스와 미국 중심의 장식미술 아르 데코. 장식주의. 자, 그러나 어쨌든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기능주의예요. 그래서 요 부분 요렇게 묶으면 여기까지가 기능주의. 기능주의가 됩니다. 기능 우선주의가 되고, 너무 이제 기능주의만 하다 보니까 지겨워졌기도 하지만 세상이 이제 바뀌고 대중문화가 등장하고 또 석유 파동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변수가 생긴 것이 19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요때거든요. 요때 등장했던 것이 여태까지 기능주의를 거부하는 반디자인. 한편 대중문화를 옹호했던 팝 아트. 이탈리아에서는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포스트 모던.
좀 더 정확하게는 이탈리아 버전 멤피스. 이런 거. 영국에 출간했던 알키미아. 또 미국의 스트룸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얘네들이 전부 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를 현대 디자인. 포스트 모던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흐름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이런 디자인들이 있구나. 시험은 주로 여기 몰려서 나와요. 이렇게 몰려서 나와요. 이쪽은 문항수가 극히 적어요.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서술형, 논술형은 흐름이 중요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지금 1, 2월 달에 흐름 파악하는 거는 일단 한번 해두고 자꾸 여기에만 꽂혀서는 곤란하고 먼저 흐름 파악한 다음 요 정도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각각의 디자인 운동들의 특성을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쌓여지면 다시 또 한번 흐름을 잡아나가고 이렇게 이중적인 형태로 공부를 하면 디자인은 튼튼해진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은 배가 고프잖아요. 네, 밥을 먹고 합시다. 그지? 1시 10분부터 수업 진행을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